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곤입니다. 오늘 이제 L&T 렉서스 그리고 토요타 고객님들과 같이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내용들도 질문을 좀 받아봤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분들이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층이 좀 넓으시더라고요. 일단 저 사전에 좀 받은 것부터 제가 나중에 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는 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게 수능, 그리고 논술, 면접 등의 시험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제 고3 학부모님 중에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 친구 중에 이제 올해 약학과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가 늘어난다라는 상황을 이제 인지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벌써 야 내년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올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약 4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잘 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내년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학생 숫자가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줄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건 고3 학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의대나 치대나 이런 쪽에서 지역인재라는 인재를 꽤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걸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그게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불리한 거 아닌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쪽에 있는 의대들이나 국공립대 의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게 뽑는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예과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나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 정도, 이 정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가 대부분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뽑는 게 수능 전형이에요. 그리고 일부 서울 쪽의 모든 대부분의 대학은 논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인재로 또 뽑는 전형의 상당수가 교과 전형 또는 수능 전형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위주로 무언가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결하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 작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됐던 교육과정에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국민 공통교육기본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쪽 진로 중에 본인이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2학년 친구들도 10월 25일까지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내년에 이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사회과목, 과학과목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진로 선택을 뭘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무언가 나눠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를 지금 시행하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고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지금 교육과정 토대에서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일 많이 지금 학부모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일단 제목은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라고 타이틀을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과 출생 인원이 거의 똑같은 세대예요. 근데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차이가 뭐냐, 작년 고3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고3 친구들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이미 이제 대학 입시의 흐름은 적어도 정시는 30% 이상을 뽑는다 라는 걸 이미 듣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왔더니 40%래요. 주요 대학교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세대가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과거랑 조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수시 모집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오히려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데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고 고대는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양대랑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한양대가 경쟁률이 낮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었던 성대가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진 게 올해 입시에 나타난 과거랑 달라진 점입니다. 이게 하나 달라진 거다. 이게 올해 고3까지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달라지는 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작년 올해 고3 학생들보다 약 2만 명쯤 준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누가 주는 거죠? 고3이 되는 친구들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입시 상황에서 최소의 인원이 수능을 볼 세대다. 왜요? 출생 인원이 현재 고3보다는 약 6만 명 가까이 학생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아이를 낳은 세대.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낮아질 세대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기 지금 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요. 현재 고1보다 2만 명이 다시 늘어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은요. 황금돼지해라서 이 아이들은 현재 고3 인원과 거의 숫자가 똑같아지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그래프는 고등학교 1학년을 가장 최저점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인구에서는 그리고 있다. 그래서 고1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중3, 고2가 쉽고 그리고 고3과 중2는 상황이 비슷해진다 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2학년 올라가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학교가 무언가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데 과목을 쭉 펼쳐놨어요. 예를 들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그리고 저기 뭐죠? 윤리와 사상, 그리고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 8가지 과목 중에서 4개를 골라라 라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고2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이제 문과 계열의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과 계열의 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해서 아빠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취업도 안 되는데 문과 가면 망해. 이과로 선택해. 라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태어난 세대의 인원은 50만 명이 안 되는 세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부터요? 작년에 고3에 이르렀던 친구들부터는. 그리고 최근에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출생 인원이 30만 명대고 작년에 태어난 세대는 27만 명밖에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제 사회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60년생들, 그리고 70년대생들은 출생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세대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라고 질문하면 기성세대들이 은퇴한 자리를 이 친구들이 되물림 받아서 그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100만 명이 은퇴하는데 50만 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취업의 가능성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게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될 거라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학문을 하는 게 내가 더 흥미도가 높을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30년, 40년 이상을 사회생활할 때 조금 더 즐기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고1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이의 취미인 거예요. 이건 여가 생활인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 아이가 일적으로 관심 분야 쪽을 학문이나 어떤 분야 쪽을 고민할 때 그래도 어느 쪽이 날까는 부모님이랑 학생이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요. 절대 최근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의 정원입니다. 대학의 정원인데 지금 50만 명의 출생 인원들이 대학을 가고 있는데 4년제 대학교의 정원은 35만 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전문대도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명지전문대학교, 동양공전, 서일대 뭐 등등의 전문대가 있는데 이 정원도 15만 명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년제 대학교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는 쪽은 경쟁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대구대 이러면 후기대 중에서 경상도에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아버님 어머니 때는 정기대, 후기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때 후기대, 대구대라는 대학이 지금 이제 후기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이들을 뽑게 되는데 전체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3,000명대 학교인데 작년에 700명을 못 뽑았어요. 이 학교가. 실제로 충청도 이남의 대학교 중에 50% 이상의 대학은 정원을 모두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학을 못 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그래도 똑같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그래도 조금 나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대입정원과 학생 수 비교에 아래쪽에 보면 주요 9개 대학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9개 대학이라는 건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국한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영어 이니셜대로만 읊으면 알파벳 순으로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의 대학교를 가나다 순으로 사람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해서 6개 대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9개 대학을 상위권 대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원이 33,000명이다 라는 게 최근의 정원입니다. 이것도 최근 3년의 그래프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정원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약학과를 새로 이제 대학의 신입생으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요 대학들은 이 4차 산업 기류에 맞춰 가지고 뭐 AI 학과라든지 뭐 반도체 학과라든지 이런 등등의 학과들을 새로 뽑고 있다 보니, 신설학과들이 생기다 보니 오히려 모집 정원이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학교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합계라는 게 나오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여기까지 더하니까 6,600명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합치면 33,000명이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의치한이라는 의학학 계열까지 합치면 4만 명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등의 대학까지 하면 4만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이 4만 명이 넘는 대학교가 상위권 대학교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작년에 42만 명이었다. 내년부터 준다. 2만 명이 더 줄어서 4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다시 얘기하면 상위 10% 안에 들면 경희대 이상형 대학은 가는구나 라는 걸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10%라는 게 기준인 건데 무엇으로 10%를 할 거냐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 또 표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전체 대학이에요. 전체 대학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2022학년도가 중간에 표로 나와 있죠. 중간에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 올해는 75.7%를 수시로 뽑는다. 근데 아래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78%로 수시가 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전국 대학교는 느는구나. 점점 또 수시가 느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건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통계 자료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교다 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서울 쪽에 있는 학교, 제가 지금 학동역 근처에서 사진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 여기 강남이에요. 강북으로 건너가면 가까운 학교가 동국대라는 대학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건국대가 나오죠. 그리고 동국대에서 왼쪽으로 가면 홍익대가 나오고요. 동국대에서 직진을 하면 숙명여대가 나옵니다. 이 레벨 이상의 대학교를 서울에서는 15개 주요 대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시가 어떻게 돼 있죠? 올해는 61%인데 내년에는 58%로 준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이제 양극화되어 있다. 주요 대학교는 수시가 줄어드는구나. 반면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오히려 수시가 크게 늘어난다. 3%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주요 이 15개를 빼버리면 실제로는 한 5%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 왜 이렇게 바뀌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대 이런 대학교가 작년에 700명 가까이를 못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 뽑았다는 얘기는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았는데 애들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정시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못 채웠다는 얘기는 그럼 먼저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대학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수시를 늘리는 겁니다. 반면에 주요 대학교는요,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이 주요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정시를 40% 이상을 뽑아라. 이게 시작되는 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내년 2023학년도 입시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시가 다 더하면 41.6%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근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아이가 주요 명문대학교를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주요 15개 대학교를 꼭 가야 되는 뭔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정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10명 중 4명 이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수시에서 뽑는 인원은 여기는 지금 아직 구분은 안 돼 있지만 내신에서 뽑는 인원 중에 약 90%가 내신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수시에서는. 그럼 50% 이상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뽑는 건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면 이 인원이 거의 전체 정원의 80%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1까지는 현재 정부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가 발표되기 때문에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고1 학생들까지는. 왼쪽에 교과 전형이라고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라고 붙어 있죠? 종합이라고 붙어 있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학생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 내신 갖고 뽑는 건데 교과 전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교과 전형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학생부 전형의 교과 전형을 아이들을 뽑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든 수준이 정말 떨어지는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든 똑같이 내신이 2등급이야 라고 하면 이 아이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똑같은 학생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종합 전형이라는 건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신이 2등급이라도 대학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누가 더 우수한 아이인지를 찾아내는 게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900명 늘었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7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아직 입시가 발표되려면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 친구들 때도 또 늘겠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럼 중3짜리 친구들도 이 전형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전형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고등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방문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잠깐 만났는데 학부모님들을 약 15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이다 보니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신 가지고 대학을 안 가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요? 명문고등학교에서 내신을 2등급 받은 아이가 또 다른 성적표인 수능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이 성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판단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서초구 쪽에 있는 고등학교,
저쪽에 목동 쪽에 있는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를 다 더하면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50개 정도의 고등학교는 이 내신 성적이 본인들이 받았을 때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서울에는 250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나머지 200개 고등학교 아이들은 내신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보다요? 평소에 보는 수능과 관련된 모의고사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교과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뭐다? 내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원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인원 주요 대학교로만 따지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국으로 따지면 15만 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합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35만 명의 전체 대학의 정원 중에 15만 명이니까 약 30% 이상을 이 교과로 뽑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이 주요 15개 대학교는 홍대 이상의 대학교까지는 정원이 4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럼 이 주요 대학교는 약 15%도 안 되는 14%가 안 되는 인원을 뽑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오른쪽에 종합전형을 간단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교과랑 비교하면 전국대학교로 비교했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죠. 근데 아래쪽에 주요 대학교로 보면 14,000명을 올해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을 뽑을 때 뽑는다라는 인원입니다. 근데 이걸 2년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5,0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준다. 왜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올해 고3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 수시 모집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뭐가 지워지고 대학에 제공이 되냐면, 이 아이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때 종합전형이 되게 많았던 이유는 대학에서 딱 봤을 때 이런 거죠. 우와, 이 아이는 단대부고 친구네, 이 아이는 반포고등학교 친구네 라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대학이 일반 고지만 이 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지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한테는 내신 1등급 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까지도 우리는 뽑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지역 쪽에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명문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학교들은 내신이 1등급이야. 근데 고등학교 이름을 딱 봤더니 이 학교에는 우리가 학력이 검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뽑을 수 있었던 게 작년까지 입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봉쇄되다 보니 인원이 크게 줄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 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줄다 보니 피해를 보는 학교들이 생기겠구나. 그럼 피해를 보는 학교가 어딜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피해를 볼 학교들이 자사고들일 겁니다. 특히 서울 소재에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 뽑는 광역단위 자사고,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근데 자사고 중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하나고, 이런 학교들은 피해를 안 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요? 그 고등학교는 설립된 이후로 계속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대학을 보낸다. 이게 이 학교의 고유용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학종에다 맞춰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학이 이 고등학교는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학생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쪽에 용인 쪽에 있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특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학교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 자사고들은 피해를 본다. 피해를 안 보는 고등학교는 또 어딜까요? 라고 질문하면 외고들. 왜 피해를 안 보냐?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일반 고등학교랑 완벽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반, 영어 불어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고등학교 내에서 배우는 게 뭐 불어와 관련된 독해, 불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듣기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 얘는 외고 학생이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학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과학고도 여기에 해당되고 영재고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전형은 이런 특수한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블라인드에서 아이들을 뽑기 시작하다 보니 그 대학교에서도 이 전형으로 많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보니 인원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항들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교과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과 전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지원하는 전형, 이렇게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이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해 입시부터 또 하나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 과목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는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 과목은 영어 과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국사 과목,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유의합니다. 그죠? 두 과목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이나 제2외국 과목은 모두 다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나 과학이나 제2외국어는 그 과목을 본 친구들끼리 성적을 매기게 되지만 이 국어나 수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그 과목을 선택한 점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70%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50%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 시험의 결과를 보면 70%가 선택했던 화법과 작문 시간 관계상 맨 아래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100점 만점짜리 과목이거든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100점 맞은 아이는 나중에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 수능 기재가 안 되죠. 100점이라는 건. 뭐만 기재가 되면 표준 점수만 기재가 됐는데 몇 점으로 기재가 되냐면 141점으로 기재가 돼요. 반면에 30%가 선택한 언어와 매체는 146점으로 기재가 됩니다. 똑같이 원점수 100점 맞았는데 5점 차이가 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편차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언어와 매체를 다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미적분을 다시 선택해서 다 맞는 게 유리한데 이런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의평가예요. 수능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뭐 나오게 될 텐데 결과에 따라서 물론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느냐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점수 갭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공통으로 많은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뽑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됐습니다. 교과 100%로 뽑는 학교가 있고요. 밑에 교과랑 출석 봉사만 반영되는 학교 중에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가 대표적인 학교죠. 그 오른쪽에 3번에 보면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대, 이화여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때 면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이건 면접을 보는구나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아래 4번에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건 확인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일부를 반영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신으로만 뽑는다라고 머릿속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을 뽑을 때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교과가 다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학교가 어디겠죠?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교, 거기다 경기대, 상명대, 성신여대까지가 전교과입니다. 전교과라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은 반영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든 진로선택 과목이든 그리고 음악미술체육이든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해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반영은 모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2번이라는 걸 보면 2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영수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국사가 붙어 있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한국사가 안 들어가는 대학교가 어디지? 라고 보면 4번밖에 없습니다. 세종대를 뺀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한국사는 필수다. 어디에서요? 내신 성적에서. 그럼 우리가 한국사가 수능에서도 봅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 한국사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3등급 또는 4등급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언제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 한국사가 내신에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빼고요? 저는 무조건 세종대만 갈 거예요. 저희 집은 어린이 대공원 근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사가 필수다라는 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예체능계 친구들이든 다 열심히 내신 가지고 대학 가야 되는 친구는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제 이 국영수사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교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전교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국영수사과를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제2외국어, 한문이나 중국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남고요. 학교마다 배우는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과목들이 남습니다.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게 고대, 서울대, 성균관대라는 얘기고요. 얘들은 빼준다라는 게 그 옆에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다, 서강대 등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내신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국영수사과를 잘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여유가 있으면 그 기타 과목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갈 실력이 안 돼요. 뭘로요? 내신 가지고. 고려대도 갈 실력이 안 돼요. 성균관대도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딱 끝나고 나서 엄마, 나 중국어 100점 맞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는 제정신이 아닌 아이인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갈 수 없는 대학교에 반영되는 과목을 잘해봐야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교, 내가 내신 성적이 2등급쯤 된다. 아, 그럼 성균관대쯤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술, 가정 이런 등등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 내신 성적이 3등급이야. 이러면 성신여대나 상명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전교과니까 내신 이런 것도 꼭 해야지? 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상명대나 성신여대 말고도 물론 얘들도 S대학교긴 하지만 이 이외에도 S대학교 있죠. 뭐 숭실대학교도 있고 뭐 숙명여대도 있고 여기는 반영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국영수사과에다 더 집중해갖고 이거 등급 올리는 게 다른 대학을 갈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 맞춰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나면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죠.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여기 반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성취도 환산 점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도 환산 점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의 등급이 반영이 안 되는데 등급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고 등급이 학생부에 기재는 안 되는데 기재는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대학이 자기들이 알아서 산출하겠다라는 거야. 얘가 학생부를 딱 내고 나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 2라는 과목을 얘가 선택했는데 얘는 그냥 A라는 등급을 받았어. 그럼 그냥 A를 반영해. 이게 아니고요. 얘는 90점 맞았네. 근데 이 학교에 이 90점 맞은 이 과목에 평균 점수는 60점이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의 편차는 20이네. 이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등급을 자기들이 산출합니다. 그렇게 산출하는 대학교가 이 위에 있는 대학교라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거죠? 아래쪽에 정성평가나 미반영이거나 이런 대학교가 빠지는 대학교 일부를 빼고는 다 그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정성평가 반영한 대학교가 어딘가 봤더니 서울대, 성균관대입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이거 교과로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었을 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 대학교만 정성평가다. 나머지는 모두 다 산출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교 수능 최저 있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아까 교과랑 종합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과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반영하는 이 과목들을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되겠죠. 이 5학기를 내신을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평균은 2등급이에요. 1학년 2학기 때는 4등급, 2학년 1학기는 2등급, 2학년 2학기는 4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3등급짜리 학생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내신 등급을 받았는데 이것도 2, 4, 2, 4 이렇게 받았으면 이것도 3등급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과 전형은 그냥 반영되는 모든 과목을 평균을 내서 반영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그 숫자대로 100m 달리기 시상하듯이 9초가 1등, 9초 01초는 2등, 9초 02초는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1.01등급은 1등, 1.1등급 2등, 1.2등급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이해 가셨죠? 학년보다 반영이 이렇게 다르지 않은데 오른쪽에 있는 종합 전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적을 매겨지는 것보다 아래쪽에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3학년이 일신우일신하게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우수한 친구라고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컴퓨터가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차이는 교과는 어떤 과목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반면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이러면 수학의 내신이 1등급인 친구를 대학은 좋아하는 거죠. 내가 기계공학과를 갈 거면 수학과 물리를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과목의 내신은 좋은데 다른 과목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어는 3등급이고 영어는 3등급이지만 수학은 1등급이고 과학이 1등급이야. 그럼 평균 내면 2등급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대학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종합 전형을 쓸 때 바라보는 관점은 와, 얘는 전공 적합성은 1등급이야. 근데 얘는 전과목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 무언가 이렇게 부침 현상이 좀 있구나. 이 얘기는 모두 다 1등급 받은 애한테는 지겠죠. 모두 국어나 영어를 2등급 받고 수학이나 과학을 1등급 받은 애한테는 지겠죠. 하지만 모든 과목을 다 2등급 받은 애한테는 얘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게 종합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차별화가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교과도 생각하고 종합도 생각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를 아우러서 모두 다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내신을 기본적으로 올리는데 어떤 과목 위주로 올리냐?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면 수학하고 물리,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갈 거면 국어가 가장 우선,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갈 거면 기본적으로 사회 과목 중에 정치라든지, 그리고 정치외교니까 외교 쪽에 무언가 관심을 가지니까 영어 뭐 등등 지원학과와 연관되는 과목을 잘 받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내신 성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은 내신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독서를 뭘 했어요? 봉사활동을 40시간 이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런 내용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종합전형까지 기본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면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죠. 지금 여기에는 중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여기다 기재를 해놨고요. 오른쪽에 독서 활동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이 내용들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이 안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까지를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독서 활동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비교과가 굉장히 부실해져서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내용들이 잘 안 적힌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부모님 계신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끝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은
지금이라도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누구냐? 이 종합까지 신경 써야 될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는 친구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내신 성적이 2등급 안에 든다 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특목고를 빼고요, 내신이 2등급쯤 되는 친구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고려대학교에 원서 쓸 수 있습니다. 학교의 추천서를 받으면. 이렇게 원서를 썼을 때 붙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는 49만 명, 우리 고2 친구들보다 2만 명 이상 많았던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요, 이때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내신 성적이 제일 좋은 학과는 1.3등급쯤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일 낮은 학과는 2.5등급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2등급이면 고려대를 쓰면 붙을 수도 있겠죠. 1.3등급, 1.5등급이 커트라인 학과는 안 된다는 얘기고, 떨어진다는 얘기고, 2.5등급, 2.4등급, 2.3등급짜리 학과를 썼으면 운 좋게 붙을 수 있었다라는 게 지난해 입시 결과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고대 붙을 수 있고요. 이거는 100% 붙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2등급쯤 되는 친구가 어디쯤 쓰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냐? 시립대쯤 쓰면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외대쯤 쓰면 문과 학생들이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를 쓰면 거의 안정 지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일 수 있죠. 3등급은요? 라고 질문하면 3등급짜리가 작년에 우리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잘 가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은 국민대, 숭실대쯤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학교 수준이었고요. 안정적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은 상명대, 광운대쯤 가는 게, 광운대 하위권 학과쯤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등급은요? 라고 질문하면 이제 인서울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가요? 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학이나 독서 활동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내신으로 봤을 때 앞에 숫자가 4자로 시작을 하는데 4.1 여기까지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신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친구들은 차라리 그냥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인서울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 이 안에 드는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라는 걸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학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지적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전공 관심도입니다. 이렇게 여기겠더니 대부분의 학과 선생님은 뭐라고 이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써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리학과에 관심이 많은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내용을 막 적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물리학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선생님이 처음에 단정을 짓고 근거 자료를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줍니다. 그럼 대학은
이걸 지적 호기심, 전공 관심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애정이 많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십니다. 지적 호기심은요, 생기게 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아들은 좀 어린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더니 갑자기 의대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들이거든요, 야, 의대 가면 군대도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군대 같지 않게 군대 간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럼 나 의대 갈 거야 라고 이제 호기롭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대 가려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저희 아이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 드라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쭉 열리려고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안 한대. 그럼 이 지적 호기심이 단절된 거죠. 이건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가 다 끝났고요. 이제 12월 초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죠.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이 확률과 통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미적분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 소기의 성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말고사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미적분 진짜 힘들었었는데 공부를 계속 열심히 열공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요번 기말고사를 잘 봤어. 그럼 이 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이제 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분의 공식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수학자가 만들었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해요. 궁금해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호기심의 발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어떤 수학자의 어떤 저서를 본인이 찾아냅니다. 궁금해서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공식도 그 책에는 등장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개념이 거기에 소개가 돼.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도대체 이 공식은,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도 있는 거죠.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밤 늦게까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해결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소설을 배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작가분이 썼구나. 다른 작품은 뭐가 있지? 라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무언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 갖고 호기심 때문에 찾아보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가서 질문해야 될까요? 학원 강사한테 가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주는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학교 교과목 선생님께. 선생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무언가 개념을 찾아봤는데 어저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께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런 질문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해결해 주면서 이거를 세특에다가 적어줘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의 소스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적어 주려고 하실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방학, 12월 말이 되면 방학을 하게 되죠. 방학을 하게 될 때쯤에 이제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쌤, 이번 방학 동안에 제가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공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적분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활용되는 분야가 기계공학도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전자공학도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 책 괜찮겠죠? 라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내용을 또 듣는 순간 아, 얘가 겨울방학 동안의 독서활동에 세트 이런 책을 읽겠다라고 나한테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또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럼 이런 얘기들을 믹스해서 새 책에다가 적어주고 독서에다 기록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해주셔야 될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대학들이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인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없어졌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추천서가 없어졌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내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소개서도 점점 대학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이런 걸 누가 적어주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 여러분들의 1년 동안 활동을 무언가 다 적어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화고 세화여고 설명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시기가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문을 딱 지나면 맨 처음에 세화고등학교가 나오죠. 그리고 세화여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학생들이 저를 처음 봤을 텐데 제가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인사성이 너무나 밝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다 인사하더라. 근데 인사를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 담임 선생님을 볼 때는 인사를 아침에 보든 점심에 뵙든 저녁에 뵙든 인사를 자주 하는 건 좋은데 인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 가을에는 어떤 특징이 있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막 날려다녀. 선생님이 앞에 딱 보이면 인사를 하게 되면 나의 시선은 반드시 바닥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 바닥을 향하면 휴지가 하나쯤은 꼭 떨어져 있을 거야. 휴지를 주스면서 선생님이 들리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휴지가 또 떨어져 있네 라고 또라는 말을 강조해. 그리고 휴지를 자연스럽게 주워서 네가 가서 버려. 그럼 선생님 머릿속에 어떤 각인 효과가 생길까? 쟤는 미화 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려심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환경 미화에 힘쓰는 친구구나 라고 무언가 배려심에 관련된 내용을 써줄 수 있어. 또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께서 야간 자율학습에 당번을 하고 계셔. 그럼 너는 당연히 야간 자율학습을 그날 해야 돼. 끝나면 바로 집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얘가 늦게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담임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을 딱 감독을 하실 때는 너는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거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10시 종이 울리더라도 책상에서 부동 자세로 몰입하는 행동을 선생님께 보여줘야 돼. 선생님이 학교 교실 앞문에 들어와서 야, 윤건아, 이 자율학습 시간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나는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몰입하는 행동을 보여야 돼. 그럼 선생님이 너 주변까지 오시겠지. 툭툭 치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라서 시계를 그때 딱 보고 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러면서 가방 싸고 가면 돼. 그럼 얘는 무언가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내용을 어디에다 적어줄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 적어준다라는 얘기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계속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볼 때 이렇게 남들과 다른 무언가 내용들이 여러분들 내용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나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어떻게 적히게끔 선생님께 나의 기억을 계속 만들어 드릴 것이냐, 독서 활동에다가 뭘 적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행동 특성 및 종합적연에 뭘 적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 갑자기 중간에 댓글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시가 확대되고 이제 거의 입시의 세특 외에는 입시가 기재가 안 되니까 수능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강남 지역이라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내신 성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등급이면 3등급 제가 어디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명대는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대쯤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나는 평소에 보는 모의고사는 항상 모의고사부터 최소한 중대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내신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중대 이상 갈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수능에 몰입하는 게 낫죠. 수능에 몰입하는 게 나은데 이 수능이라는 거의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뽑는다는 얘기는 수시가 먼저 진행된다는 거죠. 수시에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걸 가지고 수시 6개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우리 아이를 지원시킬 무언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논술이라도 준비를 시켜야 될 거냐, 아니면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무언가를 쓰게끔 하는 게 더 나을 거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죠.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시는 6번의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날아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수시 모집의 경쟁률은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뭐가요? 교과 전형 인원이 늘어나니까. 종합 전형은 인원이 줄어드니까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학 입시는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20일인가요? 날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10월 20일 날, 오늘 날짜가 10월 22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이고 지금 4시 9분이네요. 작년에 10월 22일 날 비가 왔어요. 작년에. 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올해 10월 22일도 비가 올 거고 내년 10월 22일도 비가 올 거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개연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작년에 어떤 대학이 내신으로 아이들을 뽑았을 때 합격자 성적이 내신 2등급이었어. 그러므로 내년에도 내신이 2등급이 돼야만 들어가 라는 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시 6번을 기회를 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눈치 작전을 되게 많이 해요. 제 후배의 아들내미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홍대쯤 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난 중대 이하의 대학은 죽어도 안 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했던 후배의 아들이라서 불렀어요. 아들아, 왜 중대 이하는 안 가니? 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이 내년에 대학 입시가 훨씬 더 쉬워질 거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내신만 했다가 이제 고3 때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해보기 시작했는데 수능 성적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공부에 몰입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대 이하의 대학을 간다라는 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 아들도 아닌데.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격려를. 그래? 그럼 중대 이상만 수시에 쓰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 추천서가 남으면 추천서를 받아와 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서강대나 뭐 성대나 한양대나 중대나 이런 데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받아와 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가 서강대를 받아왔어요. 자연계 과중아이예요. 야, 서강대를 들어가면 과가 상관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했더니 중대보다 일단 높은 학교잖아요. 상관없대요. 알았어. 딱 보고 제가 어디를 지원시켰냐면 경제학과 지원시켰어요. 경쟁률 6대 1이에요. 거기 수능 최저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6대 1이 3대 1로 줄어드는 거죠. 과거의 통계를 보면. 거기에 또 하나, 이 교과 전형은 서울대를 붙고 연대를 붙고 고대를 붙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라는 대학도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모두 다 서울대, 연대로 다 빠져나가요. 물론 뭐 해서 불어불문학과 저쪽에 낮은 학과들은 덜 빠져나갔겠죠. 근데 통계예요. 전체 통계가 10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작년에 1000명이 다른 대학으로 갔다고요. 한 바퀴가 돌았다고요. 그럼 성균관대는 이 고대 입장에서는 위로 빠져나갈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랑 연대 높은 과밖에 없는 대학교도 한 바퀴가 돌아버렸는데 서강대는 두 바퀴 돌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3대 1에서 두 바퀴 돌아버리면 경제를 몇 대 몇이 되죠? 1대 1 되죠. 그럼 모두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지금 제 후배가 여자애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 꼭 붙으면 진짜 좋겠다. 난 우리 아들 재수시키기 진짜 싫은데 고3 애 케어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지금. 걔도 지금 렉서스 아마 고객일 텐데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과목은 내신 성적을 조금 놔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언가 운영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논술은 우리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수시의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한양대라는 대학을 해놨는데 연세대학교는 내신 반영 안 하죠. 그죠?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내신 반영하지만 6등급, 7등급까지 내신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한양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쭉 보다 보면 내신이 3등급대, 4등급대에서 붙어요.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걸로 하나 이제 수시에서 내신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준비시킬 거냐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이 PT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제 조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조카애는 지금 걔가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갔어요. 근데 걔는 04년생입니다. 04년생이면 아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과 거의 똑같을 텐데, 이 아이는 이미 대학교 2학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언니가 한 명은 세화여고 나왔고요, 한 명은 제주국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두 명이, 한 명은 경희대 들어갔고 한 명은 중앙대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언니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원하는 대학교를 못 들어갔다. 근데 나 막내는 그렇게 3년 동안 공부할 자신이 없어. 나 1년 만에 대학 입시 끝낼래요 라고 아빠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막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제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유정이라는 아이인데 너 왜 1년만 하려고? 라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강경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넌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본대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그럼 대학을 논술이나 수능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수능 문제를 이 아이한테 던져줬어요. 풀어봐. 그때 이 아이가 평균 7등급 가까운 성적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중3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시험 문제를 봤으니까.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또 여러 가지 또 찾아봤더라고요. 고려대 사이버 국가학과를 가겠대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했더니 얘 아빠 엄마가 다 변호사거든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고객,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어릴 때 얘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의사도 싫어요, 변호사도 싫어요, 선생님도 싫어요, 막 이러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사이버 국가학과는 컴퓨터만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디지? 봤더니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가학과가 있다는 걸 얘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거기 가려면 수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 다 1등급 정도 받아야, 그 근처에 받아야 가. 7등급에서 1등급을 올리려고 하면 6계단의 등급을 올려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너를 만난 건 그때 1월 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월 3일이야. 그 당시에 수능이 아마 12월 달에 봤을 것 같아요. 그때 수능을 봤어요. 아, 올해 지금 대학교 1학년인가 보다. 수능을 작년에 12월 달에 봤어요. 그럼 기간이 약 12개월 가까이가 남았어. 6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2개월에 한 등급씩 올리면 돼. 근데 올려야 되는 과목이 국어도 올려야지, 수학도 올려야지, 영어도 올려야지, 탐구도 올려야 되니 2개월에 한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보름에 한 등급씩 올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등급을 올리는 건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등급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쉬운 거라는 이런 거다. 수능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어가 45문제가 있고 수학이 30문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 5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국어를 23문제를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23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10시간을 공부해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한두 시간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먼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떤 분야가 약한지, 첫 번째, 우리가 국어라는 건 문학 중에 고전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등등등등 있다. 비문학 중에는 예술 지문도 있고 과학 지문도 있고 등등등의 지문이 있다. 여기 중에 어떤 게 약한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 테스트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조카한테 5년치의 수능 문제를 다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5년치 걸 딱 풀면서 이 아이가 다 채점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한테 숙제를 준 건 순서대로 나열해. 제일 많이 틀린 분야, 제일 적게 틀린 분야. 그리고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파트가 가장 쉬울지. 이렇게 등등으로 무언가 학습 계획을 쭉 세우게 만들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몰랐어. 무언가 인강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네가 혼자 풀어보든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알았어. 지금 알았다. 지금 아는 걸 열흘 뒤에도 알까? 알 수 있지. 한 달 뒤엔 알까? 모를 수 있어. 10개월 뒤엔 알까? 아마 모를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어떤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걸 오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12개월 뒤까지 이 기억을 유지해야 돼. 그럼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반복을 제가 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작년에 수능을 저희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학을 1등급 맞았어요. 영어도 1등급 맞았고요. 물리는 다 맞았어요. 화학은 47.1에서 다 1등급입니다. 국어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4등급 맞아서 아깝게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또 저희 형의 친구가 거의 학과장이라서 지금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한 번 더 하자고 꼬셨죠. 야, 약학과도 생겨. 그래서 올해 하면 너 아마 약학과는 갈 수 있을 거야. 이거 고객하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연구하면 되니까. 아무리 꼬셔도 이 친구가 저는 1년만 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를 하나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오늘 학습한 내용은 열흘 뒤에 반복하는 게 좋을까? 보름 뒤에 반복하는 게 좋을까? 반복하려고 하면 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내 노트에 내 어떤 여태까지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녹여서 보름 위에 볼 수 있게끔 만들까? 이런 등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김지훈이라는 분이 또 질문 하나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트렌드 고3 학부모님들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께는 조금 이제 오늘 설명회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정시는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통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국어는 그냥 한 통으로 시험을 봤죠. 근데 올해 국어가 이렇게 나눠진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점수는 100점에서 빵점으로 점수를 확통, 미적, 기하로 나눠 놨는데 나중에 표준 점수를 합칠 때는 최고점 146점, 150점에서 최저점 50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140점 이상에는 확통이 몇 명 있는지, 미적이 몇 명 있는지를 교육과정 평가원에선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시험을 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요.
시험 결과가 나올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이 아이들이 무언가 그룹화가 돼서 어느 한 곳에다 성적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적을 다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항상 올해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환급이라는 걸 해주죠. 수능을 다 맞으면 작년까지 1,0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가면, 명문대 의예과 뭐 이런 데를 가면 또 저희 회사에다가 이 메가패스 인강으로 구입한 돈이 70만 원이다. 이러면 3배 돈을 줬어요. 210만 원을 장학금 형태로. 그리고 주요 대학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하면 이 인서울에 들어간 대학교의 아이들한테는 들어간 비용을 다 책값 제외하고는 다 돌려줬어요. 이걸 왜 했냐면 저희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냐면 우리 학생들이 올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서 정시에 조금 더 확정적인 자료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베네핏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베네핏을 주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하나 보이는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확률과 통계랑 아이들이 섞여서 성적이 나오다 보니 이 친구들의 점수가 높아요. 왜요? 원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예체능계 친구들이 점수가 낮아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 점수가 높아져서 자연계 친구들은요. 상향 지원하려고 굉장히 심리 상태가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계 친구들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이런 데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올해 못 가더라도. 그래서 재수, 삼수까지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향 지원의 트렌드가 보일 건데 문과 친구들은 반대가 될 거예요. 이게 올해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일 거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중3학부모님 같아요. 교과 전형 확대로 내신 받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가까운 일반고가 나을지 정시 확대 분위기 좋은 광역자사고가 나을지 이렇게 답을 질문하셨어요. 이건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은 심리 상태, 학생들의 성향이 여러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광역자사고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가 광역 단위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학교를 선발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분들, 또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안양에는 신성고등학교, 분당에는 낙생고등학교 등등의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꽤 했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 중에 고민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반드시 어떤 첫 번째 결과를 받게 되냐면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보다 성적이 내려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내려갑니다. 나는 이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로 올라왔더니 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등급 받기가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 아이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죠. 이런 친구들을 한번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반면에 이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잘못 왔다. 여기서 내신 잘 받기는 글렀다. 와, 학교 내 괜히 여기 와갖고 학교에 적응도 잘 안 돼. 중학교 때는 내가 교실을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 교장 선생님이 우리 모범생 윤곤이 뭐 3학년 선생님이 모범생 이렇게 막 칭찬 다 나를 알아줬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딱 갔더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적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꾸 자기가 위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은 학교 레벨을 떨어뜨려 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내신 성적을 만들어 놓고, 그럼 내신이 잘 받으면 이 친구는 수시로 대학 가는 거죠. 수시로 대학 간다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클리닉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또 이제 좀 잘라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2개월 동안 기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제 조카한테 시켰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노트라고 할게요. 노트라고. 제가 저희 조카한테 뭘 시켰냐면, 노트 하나 만들어라. 이 노트는 수업 시간에 항상 펴 있는 거고, 네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땐 항상 이 노트는 펴 있는 거다. 노트 맨 꼭대기엔 이렇게 적는다. 10월 22일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오늘 학습을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내용을 이 노트에다가 적는다. 단, 이 노트에 적을 때에는 중요한 모든 텍스트를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적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해요. 개국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뭐 태조 이성계 업적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수업을 딱 들으면서 아, 이거 중요하겠다 생각되면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태조 이성계 업적을 선생님이 쭉 설명하시는데 설명한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구나. 첫 번째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이런 내용이야. 이거를 그러면 한 번씩 반복해 보고 이 일기장에다가 이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1교시 이성계 업적 세 가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2교시에 갑자기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배경이 이런 시대 때문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어.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 기원이 이런 거야. 첫 번째 이런 거고 두 번째 이런 이유로 됐어. 아,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 기원은 이런 거구나. 첫 번째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이고. 그럼 이 노트에다 또 2교시에 또 적습니다. 르네상스의 기원은 두 가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야, 이 내용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해가지?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네! 그러면서 고개를 막 끄덕거려요. 뭘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이 얘기한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한 달이 갈지 열흘이 갈지 5시간이 갈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가는지는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언제요? 이렇게 적으면서 그때그때 확인해 보면 됩니다. 1교시 적어놓고 2교시 적어놓고 3교시에 갑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뭘 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첫사랑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적을 필요 있어요?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갑자기 적을 필요가 없는 거면 선생님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듣다가 아까 이성계 업적이 세 가지 뭐였더라? 이게 반복인 겁니다. 반복은 시간을 새로 투자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시간 텀이 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쯤 뒤에 갑자기 일요일 날
이제 나는 저번 주 일요일 날 거를 한번 반복해 볼까? 저번 주 일요일 거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반복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는 월요일이 됐어. 그 월요일 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저번 주 월요일 거를 한번 쭉 반복해 보는 거죠. 자율학습 시작하기 처음에 예를 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관체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런 규칙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 노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걸 다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놓는 식인 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외고 준비 중인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렸어요. 외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학교가 외고인지 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단 외고는 문과 계열밖에 못 간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이 문과 쪽으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외고를 가서 내신 4등급 안에만 들면 한국 외대 이상은 무조건 간다. 상위권 의대, 대원외고 이런 데를 가면 3등급 때만 만들면 고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결정하는 적합한 시기는 보통 1학년 마치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1학년 성적을 다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1학년을 4번을 시험 보고 나면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구성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1학년 평균이 거의 3등급을 찍고 있으면 이변이 없는 한 2학년 때도 3등급이에요. 2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2등급이 놀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 내에서 내신 성적은 변동폭이 1년이 지나고 나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언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3등급쯤 받으면 어느 대학교를 가지?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것만 확인하고 나면 이게 수시로 그 대학이 나왔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컨설팅을 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추천 학년은 그런 컨설팅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본인이 세우는 거고요. 본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주 단위로 세우려고 하면 1단위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학습을 했으니 어제는 이만큼 했고 오늘은 이만큼 학습을 했으니 내일은 국어를 오늘은 국어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국어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내일은 국어 공부 좀 줄여야지. 수학을 오늘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2문제밖에 못 풀었어. 내일은 6문제 풀려고 하면 조금 시간 넉넉하게 잡아야지. 이런 일간 단위를 먼저 잡아놓고 나면 주 단위로 어디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1단위로 잡아보시고요. 1단위가 딱 무언가에서 일주일, 2주일쯤 끝나고 나면 내가 일주에 주간에 국어는 얼마만큼 양의 공부를 했는지, 수학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과목별로 단원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신을 공부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거나 수능 공부를 할 때 그것의 전체 연간 단위랑 비교를 해보시고 중간고사는 3개월 단위로 끊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끊어서 주간 단위는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2 학부모님이 시스템이 변할 가능성이 있나요? 시스템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만 변할 거냐면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 수도 있고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가 되더라도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 왜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고교학점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개설이 우리 학교에 안 돼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실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거는 나중에 뭔가 줌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이 대학 입시랑 크게 연관되는 과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뭐 과학사 이런 걸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이 대부분 고교학점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중반 선택은 과중이 진짜 메리트가 있는지는 그 학교의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과중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때 꽤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2과목이라는 과목을 꽤 많이 배우기 때문에 3과목 이상을 대부분 다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는 꽤 의미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과중이긴 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또 이 과중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과중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2과목을 3개를 막 선택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고등학교가 일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등학교는 이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시 쪽에 확실히 내신 가지고 학교로 갈 수 있는 1학년 때의 내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과중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무언가 그런 게 조금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2과목 선택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메가스터디 컨설팅 뭐 받는 거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고 1등급보다 자사특목고 3등급, 5등급을 선호한다고 들은 건 과거입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쪽에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나 외대부고나 이런 고등학교, 대원외고나 명덕외고나 이런 3등급 대 아이들은 당연히 일반고 1등급보다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가 올해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부터는 이 내신 일반고 1등급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끊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문 올라오는 거는 안 받도록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고도 외고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고등학교도 일반고랑은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고보다는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국제고 정도는 찾게 되고요. 국제고등학교 6개인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서울국제고라든지 인천국제고라든지 저쪽에 고양국제고 등등은 무언가 학생부 내용이 꽤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학교들은 찾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고 생기부가 좋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고2 학생 봉사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의학 계열로 준비할 때 교과나 수능으로 대학 갈 때는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이 보통 40시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교과나 수능은 그 이상 할 필요 없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조금의 플러스는 될 수가 있는데,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본인이 찾기가 어려우면, 그런 물리적으로 그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세특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내가 무언가 봉사나 이렇게 의학 계열을 가려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냥 안정적이고 전문직이고 내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의학 계열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회 하나의 미달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걸 만드시면 굳이 봉사로
하시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종 면접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학종 면접이 실제로 중요한 건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형이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 정도는 이 학종 면접이 중요하고요.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제 면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나머지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종 면접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는 대부분 학교가 수능 끝나고 면접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등학교가 진로 선택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는 국어 잘해, 수학 잘해, 영어 잘해, 사회가 잘해, 과학 잘해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정석 저 고등학교까지 벌써 선행했어요. 영어를 토플을 100점 넘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라는 과목에 결손 과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배정받을 고등학교에서 이 6과목은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력 수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럼 중학교면 중학교 때에서 이 6개 과목은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좀 다르지만 95점 근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학교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인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재학생이 생투, 물투를 준비하는 게 어렵냐? 서울대를 목표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대를 꼭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생투, 물투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를 실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투 응시자 숫자가 10,000명이 안 되고요. 생투 응시자가 20,00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생 숫자가 적다. 그리고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다 보니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실수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생투, 물투의 덕후 정도의 난이도가 쉽게 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만 나오면 다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선택하시는 게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은 고민해 주셔야 된다. 독서, 봉사, 고1 아까 학종 준비 시에 안 챙겨도 될까요?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독서는 챙기셔야 되는 게 왜 챙기셔야 되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과 우리 아이가 지금 기말고사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시, 소설이 등을 배우고 있으면 그 작가의 작품을 독서에다 기록하면 연계가 만들어지겠죠. 세부능력비 특기사항과 독서가 이렇게 연계되게끔 활용을 해주시는 게 독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꽤 그래도 길게 한 것 같아요. 지금 4시 49분, 거의 1시간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